이렇게 자료를 모으다 보면 외장하드를 계속 사야 돼요. 영화마다 계속 외장하드 사게 돼요. 근데 그것도 수명이 있어가지고 맞아. 그리고 10년 비싸서 이거를 개인 사업자에서 이걸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이고 사실 뭐 저도 전공 예전에 다른 전공 할 때 보면 3중 백업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3중 백업까지 하려면 20만 원짜리 외장 하드를 3개를 사야 되는데 그럼 벌써 60인데 이 사업비에서는 이런 거를 못 사니까 그런 게 좀 부담이 된다. 입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이게 이렇게 모은 자료들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냥 사업했던 기획자가 임시로 산 외장하드에 남아있고 그건 그 기획자의 판단에 맡겨야 되잖아요. 이 귀중한 자료가 기획자가 그냥 이거 이번 사업 끝났으니까 다 지우지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게 사라지는 거고 이 기획자가 아까우니까 남겨놔야지라고 해도 아는 사람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 외에는. 그리고 기획자도 한 몇 년 지나면 그게 어디 있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외장하드가 아까 수명 한 10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아카이빙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뭔가를 모았을 텐데 그 모은 게 그냥 그 당시 자료로 그냥 딱 쓰이고 그리고 2차 저작물로 만들어지고 그러고 끝나버리면 이제 강서구 예산 들여서 만든 사업의 결과물인데 강서구 예산 안 들어갔어? 그럼 어디 거예요? 서울문화재단. 네. 네. 서울시. 그럼 더 크네. 서울시 어떻게 보면 강서구 다각지대잖아요. 문화재단은 없고 강서구의 그 되게 그 지역의 미시사들에 관련된 자료를 모을 수 있는 되게 특이한 경험인데 그거를 남기지 못하는 환경이다. 인프라가 없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죠. 그래서 뭐 그 외장 하드든 서버든 이거를 누군가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걸 잘 보관하고 얘가 계속 돌아갈 수 있고 뻑 안 나고 뭐 외부의 그런 침입이나 이런 거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역량을 가진 누군가가 그 서버를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문화재단인가요? 서울문화재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끝나면 결과물 자료들은 다 제출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제출을 하면 그 사이트들을 다 등록을 하는데 아카이브가 있을 거예요, 거기? 그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놨었는데 그걸 또 통합한다고 자료들을 이전하면서 이게 또 뻥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중장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단발성으로 사이트 이거 필요하니까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그리고 예산 딱 잡아서 만들었다가 뭐 지자체장이 바뀌거나 정책이 조금 삐끗나면 이걸 이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호스팅 끝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 정권 뭐 전 시장 뭐 전 지자체장이 했던 치적이니까 이걸 새로운 사이트로 만들어서 자기의 치적으로 만들려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년, 5년 사이에 맨날 이 자료가 이관되고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그리고 이관하면서 뭔가 그 중간에 관리자들이 다 이관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런 것까지 그렇게 되는구나. 이거 빼먹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화돼 있는 게 아니고 체계화돼 있는 이관을 하더라도 이게 체계화돼 있고 그걸 무단으로 누락을 시킨다던가 그러지 않는 프로세스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냥 얘는 되게 우리가 잠깐 운영하는 사이트고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담당자가 임의대로 판단해서 옮긴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서울문화재단에서 예산 풀어서 수집해온 자료들이 그게 하나씩 모여가지고 지적 자산이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무단 폐기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 기록 법에는 해당 안 되는 자료들이거든요. 민간 기록물이 중요하다. 그 공공기관 이런 문화재단 포함해서 수련기관 포함해서
기관은 그런 자료들의 어떤 가치를 매겨서 저장을 해놓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사항 같은 것들은 많이 없는 거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결과물을 만들었어. 만든 걸 연말마다 이제 뿌려야 되잖아요. 이걸 대통령실로 보내서 대통령 기록물로 만들어버리면 그럼 연구 보존이잖아. 아예. 대통령한테 편지를 길게 써갖고 같이 해서 이제 첨부 파일. 보내버리면 그러면 이거 대통령 기록물이잖아. 그러면 연구 보존. 다른 그 어떤 걸 생각해봐도 연구 보존이 되지 않는데 이건 전임 대통령이 미쳐서 뭐 계엄을 하지 않은 이상 그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죠. 민원 관계철 이렇게 해서 들어가겠지. 어떤 방식이든 뭐 그것도 의미 있는 남겨지기만 한다면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예우 씨랑 다른 지원 사업 하나 썼는데 그것도 마을 지도 만드는 거예요. 옛 지명 지도 만드는 이런 사업인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만들면 또 문제인 게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걸 남겨놓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사업들이 말이 지원 사업이지 이 사업들이 수익을 내면 수익금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자산으로 만들려면 기록물을 자산으로 만들려면 그 사업 내에서는 안 되고 그 다음 해에 그걸 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데 지치는 거죠. 버틸 힘이 없는. 그러니까 전에 그때 오셨을 때도 비슷한 얘기 했지만 그 기록물 아니면 아카이빙 하는 이거 자체가 산업이 되려면 이 단위가 어떤 수익성을 내는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수익 모델이 없는 그래서 특히 작가들이나 작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게 반복이 되는 거죠. 이거 용량 없는데 그냥 지어야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렇게 과정에서 나오는 자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최종 결과물이 아니지만 의미 있는 기록물들이 있는데 그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이거 이렇게 쳇바퀴 도는 거 같아요. 맞아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진짜 근데 그게 그런 거 같아요.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고 스무스하게 마무리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지. 그 사업에서 나온 산출물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제가 아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은 딱 그런 거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염세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냥 이 사회가 그런 데에 대한 센스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러면은 봐봐요. 저기 공항과 마을 같은 도록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저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고 저것들을 갖다가 공익적 목적에서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적극적으로 열어줘야 되잖아요. 접근 가능하게. 근데 몰라. 지금 공항박물관 사이트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저런 자료들을 검색하면 나올까? 약간 그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 한국박물관은 본인들이 만든 책은 PDF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놓긴 하더라고요. 저치가 나지 않은 거 있는 걸로 아는데 저도 올라왔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공유받아. 뭐냐면 사실 뭐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저걸 가지고 2차 창작물을 만들거나 뭔가 이게 필요한데 우리는 다 접근 권한이 막혀 있거나 이 사용 권한이 막혀 있으니까 공공누리 1, 2형 찾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사실 거기 들어가도 공유마당이나 공공누리나 아니면 뭐 저작권위원회든 뭐 서울기록원이든 들어가도 그걸 이게 어떤 유형인지를 찾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통합되어 있지 않은 국가 기관마다
아니면 세부 센터나 재단들마다 같은 기준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다 기준이 다르고 그 기준을 써놓은 데를 찾는 것도 힘들고 그게 너무 어려운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사이트 가보니까 한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뭐 어디 대학부터 일본 뭐 국방 뭐 연구소 이런 데들이 쭉 나와서 거기 있는 자료들이 한꺼번에 한 번에 검색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그 부분이 되게 하다 지치는 거고. 맞아. 그래서 이런 자료 찾다 보니까 일본의 쿠마몬 있잖아요. 그 곰이 막 하는 거. 걔네는 구마모토. 그 사이트에 그 캐릭터 사이트에 가면 그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신청하게끔 돼 있어요. 신청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상업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쿠마몬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 근데 우리로 봤을 때 우리가 폰트 하나 쓰는 것도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유 저작물이 너무 없기 때문에 초반에 그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을 때 그 박물관에 사진 막 찍어갖고 막 만들어서 이렇게 팔아먹었던 애들만 성공을 했지. 또 걔네들이 잘 되는 걸 보니까 그 전에 했던 어떤 저작권적인 문제는 다 용인을 해주고 묵인을 해주고 이들은 살아남는 이 결과가 돼버리고, 그 다음 스텝에 있는 애들은 이 진입 장벽이 생겨버리는 저작권 때문에. 저작권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필요한 건 당연한데 국가에서 그걸 어느 정도는 열어줘야 2차 창작물이 나오고 뭘 하는데, 지금 어제 봤던 K-pop 데몬 헌터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왜 한국 문화, 한국 소재, 한국 역사 이런 걸 버무려서 만든 건데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고 해외 소니에서 만드냐. 이거는 국가적인 단위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얘기해봐. 내가? 응. 전주시인가? 결국엔 활용성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이제 서점 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서점도 그렇고 소매점들이 다 이제 1년 내로 거의 멸망 수준에 가까운 정도로 갈 거라 생각해요. 이게 너무 비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미 어르신들도 어린 애들도 테무 알리 다 쓰는데, 그리고 진짜.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게 크게 들어와 버리면 주변에 반경 몇 킬로 상권들을 거의 구 하나를 잡아먹는데, 저렇게 돼버리면 사실 특색 없는 소매점들은 다 죽는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난 굿즈를 팔아야 된다. 관광객을 상대로. 맞아요. 그러니까 내수로는 안 된다. 인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지금 집착하는, 이런 거에 집착하는 게 지금 강서구지만 여기서 잠깐 모델 만들어보고 서울 뭐 다른 지역으로 넓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외국인들이 와서 어떤 로컬 여행이든 아니면 단순하게 뭐 강서구에 여행을 왔는데 뭐 우연찮게 개화동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내가 지나갔던 동네에 대한 짧은 소책자가 있네? 그러면 구매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개화라고 쓰여 있는 티셔츠를 산다든지. 그게 일본도 당장 된 게 아니더라고. 일본도 지금 우리 같은 실패를 10년, 15년 정도 하고 지금의 모습이 있는 거지. 당장 우리가 막 여행 가서 즐기는 그 일본의 모습은 아니었던.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정책이나 행정을 기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나는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해야겠다 인 건데, 그런 면에서도 어쨌든 저 결과물들을 잘 남겨놔야
그걸 가지고 2차적인 걸 만들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일종의 힘이 있겠죠. 정보를 맞는 정보를 얼만큼 갖고 있는가가 힘이 될 수도 있고. 그걸 힘으로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사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는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한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홈플러스 사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그 토요일날 주말에 이 대규모 마트들 문 안 열게 하면은 전통시장이 살아날 거다. 그걸 이번에 최근에 다시 화두로 들고 왔거든요. 근데 전통시장 사람들도 그렇고 대형마트 사람들 콧방구를 끼는 거예요. 아니 주말에 저기 대형마트 못 가게 하면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쿠팡으로 주문할 거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경쟁 구도가 대형마트 대 시장이 아니라 대형마트 대 쿠팡이거든요. 이커머스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직까지도 이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세계를 좁게 보는. 그러니까 분야를 쪼개는 이 습관이 있다 보니까 왜 정책은 다 그렇죠. 분야를 쪼개고 이제 물건이 유통이 되면 유통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상권도 지역 상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지역 상권 안에 대형마트랑 전통시장이 공존을 하니까 그걸 하나를 묶어서 보는 그런 습관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지역 자산이라는 측면도 보면은 이제 사실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경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은 이제 없거든요. 왜냐면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경쟁 집단으로 보는 데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네들끼리 다 따로 경쟁하는 데가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온라인 대형 서점이랑 지역 소형 서점이랑 경쟁 상대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온라인 서점은 취미 관련된 다른 뭐 K-팝이라던가 그 아주 니치한 그런 취미 활동을 하는 것들이랑 경쟁을 하는 거지. 지역 서점과 대형 서점의 경쟁 구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형 서점은 지역 서점의 경쟁을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소규모의 다른 이런 재고가 들어가는 곳이 곳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지역 서점은 경쟁 상대를 무엇을 봐야 되는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축소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왜냐면은 여기 있는 모든 어떤 엔트로피를 다 합쳐도 대형 서점 한 군데보다 못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사람들이 살던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재화가 필요하게 되니까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곳으로 시장이 생긴 건데 그 재화의 어떤 니즈가 빠져나갔잖아요. 이커머스나 대형마켓으로.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수가 줄어드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고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어떤 지역적 성격이든 외래는 화개장터 같은 느낌. 지역적 성격이든 그 다음에 그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이 시장에서만 살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만 살아남는 거예요. 콘텐츠가 있어요. 그리고 그 콘텐츠는 관광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관광으로 연결이 되려면 이 시장은 소규모 상인들의 집합이잖아요. 거기에 상인회가 있는 데도 있고 뭐 없는 데도 있고 그 규모가 큰데 작은 데도 있겠지만 상인회가 좀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그런 콘텐츠를 발굴을 하는 것부터 해서 홍보하고 그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맞는 어떤 그 소비자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소상공인들 상인들 나이 평균으로 하면 50대에서 70대 뭐 이렇겠죠.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뾰족하게 비즈니스를 파고들 수 있겠느냐. 그럼 그걸 못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이런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아서 지자체에서 이런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그들이 이제 관광지로서
시장이 살아남게 하려면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가. 마찬가지로 서점도 동네 서점 중요하지만 왜 중요해요라고 물어봤을 때 공항동에 있는 거랑 방화동에 있는 거랑 서로 뭐가 달라요? 이랬을 때 그냥 책만 파는 곳이면 똑같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동네에 가면은 이 동네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책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강서구 안에서 뭔가 책을 모으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컨텐츠 같은 관광 컨텐츠 같은 게 있어서 그걸 모으면 나한테 어떤 효능감을 줄 수 있어. 이런 게 적극적으로 제시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제 당위성은 이건 거죠. 지역의 콘텐츠를 강화시킨다. 우리 지역의 막 서점 살리기 이런 거 말고 우리 지역의 콘텐츠를 살려서 우리 지역만의 어떤 그 정체성을 만든다. 그 중에서 서점이 거점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서점이 지역 콘텐츠 거점으로 살게 하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서점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알아서 못하는 게 있을 거니까 그럼 알아서 못하는 거 우리가 지원해주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잘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할 거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치적이 좀 필요할 거고.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기가 되게 어려운 게 음. 일단 첫 번째는 지역 서점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모호해요. 그러니까. 저처럼 뭐 독립출판 팔고 독립서점인 지역 서점이 있을 것이고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만 납품하는 그리고 문제집만 파는 지역 서점이 있을 동네 것이고 서점. 그것도 동네 서점이니까 근데 그들한테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굳이 왜냐면 사실 그들은 그쵸. 꽤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특히 지방에 있는 그런 대형 이제 지역 서점들은 그 지역에 있는 도서관들 다 거기서 납품받으니까 연 매출이 몇십억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단위가 다른 게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 이런 사업을 굳이 해볼래 했을 때 뭐 내가 굳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그걸 할 수 있는 애들을 채용을 해서 그런 사업들까지 따갖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결국엔 이것도 자본의 양에 대한 싸움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점이 이제 책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같이 팔아야 되는데 이게 풀리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점이 지역 콘텐츠를 생산하는 공간으로서 바라봐줘야 되는데 이걸 나는 그 전에 지역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지금 4년 동안 우리 앵계서울 하면서 강서청이랑도 얘기해보고 강서구청 문화예술과 주무관 직원들이랑도 얘기해보고 하지만 뭐 그분들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했던 소수의 사람들도 서점이 왜 이런 걸 하냐라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자기가 아는 것 내에서만 돌아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가나 정치인들이나 사실 그들도 아는 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시각을 넓힐 수 있게끔 하는 뭔가 충격이 필요한데 그 충격이 사실 없는 그러니까 좀 더 들어가면 저번 주에 쿠팡에서 그 미팅하러 왔었거든요. 쿠팡에서요? 왜? 쿠팡 이츠 들어오는 쿠팡 이츠 2층에 책이 진짜? 입점하라. 아 정말? 그게 강남에는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고 그거 주소를 강남으로 바꾸면 나온대요. 근데 강남은 이미 하고 있고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내로 전국 그 서울은 다 서비스가 될 거래요. 진짜.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쿠팡이랑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쿠팡 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미 쿠팡이 다 잠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쿠팡 배민은 이미 하고 있잖아요. 비마트라고 해서 이미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쿠팡에서 날 설득하라고 얘기했던 건 소상공인들이랑 상생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판매 양이 적더라도 홍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오셔라. 초반에는 그런데 대기업들은
초반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더 큰 걸 요구하니까 보통 그렇지 않겠냐라고 대놓고 얘기해봤지만 그냥 홍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셔라. 일단 해보고 안 하는 게 나으니까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미 그렇고 뭐 교보 같은 경우에도 교보가 도매, 소매, 도서관, 기관 주문들까지 다 받아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이 사람들한테 그 사업자를 내지 못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는 독과점을 한다는 게 대기업들이 독과점을 한다는 게 문제인데 이 독과점을 방지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의만 찾고 얘기를 한다. 교보문고, 뭐 알라딘, 예스24 빠르게 하고 좋잖아요. 편리하고 말리도 불어서주고 좋은데 그 사업이 건강한 자영업자를 못 만들게 하는 구조라고 사실 거꾸로 보면. 맞아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그냥 자본주의 경쟁 체제 내에서 당연한 거지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폭력적인 건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미 판은 벌어졌고 이걸 돌이키기에는 한 기업한테 너 그 사업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공산주의 아니냐? 몇 번 있었죠. IMF 때랑 그 전에 이제 통폐합할 때랑 기업들 통폐합할 때 두 번 정도밖에 없으니까 크게는. 근데 지금 이걸 한다고 해서 따라올 기업이 있겠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콘텐츠가 장기적으로 모든 자영업자들한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행정이나 정치 쪽에서는 인식이 되게 얕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는데 이 문제는 아는데 어차피 인구 줄어들고 있고 인프라를 쓸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서울시조차도 2030년, 40년인가 아무튼 인구 감소된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약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수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저도 근데 그거에 동감을 하는 게 몇몇 정치인들이나 뭐 이수민 작가나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인구 감소하는 거 뭐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 근데 그건 가정이고 사실 가정이고 인구가 소멸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인구 소멸하는 거에 대한 대책이 없이 지금 떠밀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엔 자본에 다 잠식될 수밖에 사실 없는 거고 그럼 또 다른 신세계지 사실 또 다른 멋진 신세계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거에 대한 대비가 없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좀 내 입장에서는 정치나 행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무책임한. 그러니까 천에 버려놓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불합구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합구 불합민. 여긴 불악이다. 그러니까 불합구민은 일본에서 불합구민은 서민도 아니거든. 그 더 밑에 계급이거든. 쳐주지 않는 느낌. 그러니까 사실 서민이나 중산층이 되려면 중위소득이 훨씬 높아야 돼요. 그쵸. 그러면 우린 서민도 아니고 중산층도 사실 아닌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투표하러 나와서 서민을 살리겠습니다, 중산층 살리겠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얘기에 혹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은 서민도 아니고 중산층도 아니에요. 그 밑에 계급.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단위를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아니면 최소한 먹고 살 수 있게끔 뭐 요즘에 계속 뭐 부동산 얘기 사람들이 많이 하면 뭐 사다리 저거 찾네 어떻게 오만 얘기를 하잖아요. 어차피 6억 이상
집을 우린 못 사. 남의 얘기야. 사실 남의 얘기야. 사실 남의 얘기고 우리가 그러면 6억 이상 그 단위로 갈 수 있게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구조가 해체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아까처럼 당연한 수순이다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그건 무책임한 거밖에 안 되는. 지금 이미 경쟁 사회가 된 건 모두 다 인정하고 있는 얘기고 그러면 최소한 살게끔은 해줘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회가 생겨서 그 기회를 가지고 또 다른 대기업이 될 수 있게끔 더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그게 보편적 복지가 돼야 되는데 최소한 안전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회 안전망이 지금 요 몇 년 사이에 다 해체가 됐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다시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반발심을 가질 거고 그러니까 이 입장에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왜 없앤 걸 갖다가 다시 만드느냐 하는 그 반발심이 있을 거고 그럼 또 사회 갈등이 될 거고 그런 거죠. 이게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결국에 사실 다 이어지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을 한다, 뭐 예술인들 뭐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고 오만 얘기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사라져가는데 그걸 우리가 너무 방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실 그건 되게 폭력적인 거고 사실 파시즘인 거죠. 근데 그 파시즘 우리가 인지하지조차 못하고 넘어간다? 개구리 끓는 물에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들고 있는 총구를 서로한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큰 데다 대고 다 같이 연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서로한테 해버리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정치인들 아까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으려고 한다? 진짜 큰 문제고 난 차라리 이거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 최소한의 난 그 정도의 희망을 갖고 있는 거. 저것들이 모르니까 저러겠지. 근데 그 유수한 머리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미래 전략을 짤 텐데 그거 모를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대로 가면 막 인구가 얼만큼 줄어든다, 뭐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 할 것 같단 말이에요. 난 차라리 그러는 저 사람한테 더 실망을 안 하려면 저 사람 진짜 몰라서 저러는구나 였으면 좋겠고 알고도 저런다면 어떤 사회주의 모델을 끌고 와서 얘기하는 거거나 그랬으면 좋겠고 차라리. 근데 그 둘도 아니고 자기 아집이나 고집 때문에 저러는 거라면 저 사람은 저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람들의 욕망이라는 게 있는데 뭐 부동산이든 뭐 내가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그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를 욕심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건 욕구잖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우리가 아프리카에서부터 기후가 안 좋아서 이렇게 넘어와서 아시아 한반도에 사는 건 그 욕구라고, 욕망이 아니라 더 많은 땅을,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이동을 한 게 아니라 생존 욕구. 생존 욕구라고. 그 생존 욕구를 무시한다? 그 무시하는 정치인들은 안 굶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 대부분은 사실 안 굶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 본 적은 있지. 뭐 운동권을 하건, 뭐 시민사회에서 활동을 하건, 뭐 이러면서 힘들어 본 적은 있지만 굶어본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국민이라는 단어 자체에 얼만큼의 폭넓은 사람들이 있는지를 모르고 서민, 중산층 뭐 이런 식으로 딱 단어로 얘기해버리면 개인이 지어진다. 그러니까 서점이든 뭐 그러니까 서점도 뭐 서점을 지원해줘야 된다.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이 왜 서점만 지원해주냐고. 서점이 지역에 생김으로써
크고 작은 행사를 하고 크고 작은 일자리를 만든다.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다. 다른 어느 자영업을 봐요. 어느 자영업들이 다른 일자리를 만드냐고, 뭘 딴 걸 하려고 하냐. 그런 걸 하는 대부분 서점 아니면 커피숍 같은 거지. 그 모종린 교수가 얘기하는 뭐 뜨는 상권에는 빵집이 있어야 되고 커피숍이 있어야 되고 독립 서점이 있어야 된다. 그건 결과론적인 얘기고 그치. 그들이 뭘 하는지를 봐야 되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걸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은 또 막걸리 만드는 애들한테 가고 이름만 바꾼 떡 만든 애들한테 갈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 하루 종일 저런 거 찾아보고 오만 난리를 피워도 안 듣잖아요. 관심이 없죠. 돈 냄새 맡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되면 얘에서 이만큼만 딱 이렇게 자극을 주면은 돈이 될 것 같아 하는 곳들은 적극적이고, 예를 들면 뭐 브랜딩을 기깔나게 한 양조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돈 냄새 안 나는 것들은 그냥 알아서 하는 거죠. 아니면 완전 어그로 끌어서 뭐 바이럴이 많이 됐거나 이런 것들이라면 하겠지만 그 사업들도 다 그런 컨설팅이나 하는 바이럴이나 다 있지. 이런 세팅해주는 음. 거에 가 있지. 이걸 만들어서 부가적인 이 생태계를 만들고 파일을 늘리는 거에 대한 관심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모든 사업들이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다 그런 거. 이것도 결국에 다 돌아가서 기록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이든 문화예술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건 지금 당장 돈 버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그 다음 세대가 먹을 지금 반찬 만들어주는 거야. 밥 만들어주는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지금 당장은 뭐 BTS가 나오고 뭐 두유는 클럽도 있잖아요. 뭐 박찬호 너무 오래됐어. 봉준호, 손흥민, 박찬호 소니, 박찬호 맞아. 이런 얘기 해봤자 소용없는 게 그분들이 수혜를 받은 건 DJ 노무현 때 수혜를 받은 거고 이미 그 사이에 수혜를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이리스트 되고 커갈 수 있게끔 토양을 안 만들어줬잖아요. 지금 작업하는 애들이 제일 사실 불쌍한 거죠. 그때 크지 못하고 지금 뭔가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사업에 막 목매고 하는 애들이 그게 사실 무슨 지원 사업이냐고. 맞아. 미안해 말 많이 해서. 뭐라고 안 했는데. 열심히 수정해줬어. 듣고 있었는데. 그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 아, 그런 것도 문제예요. 약간 그 문화적인 곳들, 서점이나 뭐 공방 뭐 이런 데들은 강요된 공공성이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강요된 공공성도 있는데 응. 그걸 나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싫어하는 편이고 응. 다른 서점 사장님들은 그걸 좀 부담스럽게 느끼거나 그런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들도 있을 것 계신데 같아. 나는 그런 게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그게 오히려 서점이나 이런 공방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인식이 약간 서점은 돈 안 되지만 여유 있는 곳,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동네 사랑방, 약간 그런 건데 사실 서점도 사업체잖아요. 비영리 공익법인이 아니고 사업체면 현금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현금이 이 사람과 이 사업체가 영위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게 당연히 수반이 돼야 되는 건데 약간 그렇지 않은 인식인 거죠. 그러니까 서점은 뭔가 항상 모두에게 열려있는 뭐 필요하면 찾는 그런 뭐라 그럴까 친정 같은 공간인데 그 안에서 뭐 돈을 벌고 이런 것보다 사유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약간 좀 더 고귀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고귀한 역할 중에 공적인 역할 이런 것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적어도 행정가들이나 정책을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선입견은 없어야 되잖아요. 서점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현금 동향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소상공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맞는 건데, 물론 서점에 주목을 하는 사람은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바라본다면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게 맞는 건데, 이제 은연중에 그런 인식이 좀 있는 거 아닐까. 그게 아까 말했던 그거랑 비슷한 건데 뭐냐면 그 도서점까지 발의한 의원들이나 이 사람들도 예전에 뭐 출판계에 있었거나 출판계랑 연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관심을 갖고 만든 거지만, 그걸 나중에 홍보할 때 동서점을 살리는 도서점까지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도서점까지가 지역 서점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인율 이게 왔다 갔다 이게 대기업들의 그 할인율을 막던지 여기서 나가버리니까 여기는 10%까지밖에 할인 못하고 그 대기업이랑 이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다 보니까 다 대기업으로 물리게끔 돼버렸고, 서점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워크숍을 만들거나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한 근 10년, 15년간 해왔는데, 이게 초반에는 서점이 왜 저런 걸 해? 막 이랬는데 나중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도서관, 센터, 재단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 서점이 특색이 없어지는 이유는 서점이 뭘 하면 공공기관에서 그걸 따라 가져가요. 그런 거 진짜. 그 콘텐츠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러면 서점은 또 다른 기획을 해야 되고 다른 기획을 해야 되고 또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지금 다시 돌이켜보세요. 다시 서점이 4년 동안 했던 프로그램들 중에서 똑같은 거 한 게 몇 개나 있는데 계속 다른 거 하려고 한 거예요. 맞아, 새로운 대부분. 것이 영속성이 없지. 그건 어떻게 보면 제살 깎아먹기인 것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다른 실험을 해본 긍정적인 영향도 있는 거죠. 하지만 왜 큰 데서 작은 것까지 해버리려고 하냐. 그리고 지금 출판사에서도 서점이 하던 것들 다 하잖아요. 왜 대형 서점이 북클럽을 하냐는 거죠. 자기들이 팔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북클럽을 전에 위즈덤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서점들을 모집을 해서 그 서점들이 지원금을 주고 활동비를 주고 그 공간을 사용하면서 뭐 아직 출간되지 않은 책을 같이 읽어보는, 비밀책 같은 걸 읽어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했었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라, 같이 상생하는 구조가 아니라 그냥 자기네 북클럽을 만들어서 결집을 시키는 거죠. 그럼 자기네 매출로 나오지만 그만큼 동네 서점에서 사던 사람들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같이 살 수 있고 더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걸 자기한테만 이제 집중을 했거든요. 나를 통해서만 살아인 거니까. 심지어 아까 말했던 대기업이랑 이런 소매점들이랑은 공급률도 다른데, 도서점까지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률이지 그거의 할인폭이 얼마나 되고 이 문제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공급률이 비슷해지면 비슷해질수록, 대기업이랑 소기업이랑 소매업이랑 비슷해지면 비슷해질수록 소매점들이, 작은 서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요. 그쵸. 돈을 많이 버는 거의 문제가 그치.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패키징을 더 해볼 수 있다든지 더 꾸미는 방식으로 가지 그 돈을 더 축적하는 방식으로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적합한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번에 한강 노벨문학상 받았을 때처럼 공급률이 정해져 있으면 이제 100이면은 50은 대형 서점으로 보내고 뭐 30은 대형 서점으로 보내고 70을 소매로 보낸다. 그러면 여기도 여지는 있는 거잖아요. 팔 수 있는 여지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수요 과잉이긴 한데 어쨌거나. 그 당시에도 교보가 책을 거의 다 받아버렸고, 그러니까. 나중에 못 구한다 그랬었어. 동네에서 못 구한다고. 근데 사장님이 썼나? 글을 썼나? 저는 빨리 주문을 빨리 해서 아, 저는 그때 예우 씨랑 같이 노벨문학상 맞아. 받는 거 보고 있었는데 아 진짜. 받자마자 8분 만에 주문을 완료했어요. 아 세상에. 근데 그것도 좀 잘려서 왔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 뭐 특색이 없어서 나한테 안 오는 건 내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생태계 지금 파괴하는 건 황소개구리 같은 거지. 미국으로 간 가물치 같은 거지. 다 잡아먹고 있는 거. 지금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정도가 뭐 얼마나 되겠어. 이 문제가 아니라 인식 자체를 서점이라는 공간의 인식 자체를 지금 굳혀버리고 있는 거라는 걸 모르는 거죠. 후룩 나가는데 출판사들은 알아서 기는 거고 말이 좋아서 그거지 사실은 알아서 기는 거죠. 힘 앞에 그런 권력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인플루언서 앞에 그쵸. 영향력 앞에 인플루언서지. 그러니까 이번 국제도서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 똑같은 문제예요. 그 도서전의 한 기본적인 이유는 국제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바이어들 와서 그 출판사들이 얘기하는 그 그림이 생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굿즈 팔고 그래. 부스 크게 만들고 그러니까 굿즈를 파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도서전이 아니었잖아요. 국제 도서전이 국제에 걸맞는 어떤 품격은 사실 가는 게 없는 거죠.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나는 전국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대료는 다 상승하니까 저런 팝업 매장에서 직접 그 생산하는 사람들이 직접 가서 큰 수익을 내는 것 자체. 성수동에 사람들이 뜨는 거 봐, 뭐 재밌어 어쩌고 하지만 저건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 국가에 모든 산업이 안 되고 저렇게 가서 모여서 힘줘서 반짝해야 수익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냥 이제 잡담 그만할게. 뭐라 했더니 좀 많이 풀렸어. 다행이다.